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가에 대해서 살펴봤지. 향가란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일단 향가가 신라 시대 때 작품이긴 한데 당연히 통일되기 전에서부터 불렸던 거야. 그것이 처음의 형태는 4줄짜리 4구체, 그 다음에 8구체, 그래서 완성된 형태인 19체 향가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향가는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창작층은 두 부류였어. 하나는 화랑, 하나는 승려. 그래서 화랑의 경우에는 주로 화랑을 예찰하는 노래를, 추모하는 노래를, 향가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승려의 경우는 종교적 색채가 반영된 작품들을 창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 화랑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의 어떤 유교적인 이념도 드러낸 작품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19체 향가는 세 부분으로 3단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을 꾀했다. 이런 것이 후대에 어떤 갈래? 시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형식이 계승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향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2개의 작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망매가부터 보는데, 이 제망매가라는 뜻,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제망매가 이렇게 읽는 거거든. 그래서 제는 제사 지내는 거야. 망매는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고, 죽은 누이를 위해서 부른 노래. 이게 이 작품을 지은 사람이 월명사라는 승려인데, 죽은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거잖아. 이제 저승이라는 공간에서 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 라는 거야. 그런 이제 기원을 드러낸 작품인 건데, 지금 그 고대가요로부터 여전히 이 시가가 서사갈래와 완전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전해지냐면 배경설화가 전해져. 향가에도 배경설화가 전해져. 그래서 그 배경설화를 통해서 이 작품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배경설화가 사라지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설화가 전해진다는 자체가 아직 덜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이 영상, 그 프로젝터로 띄운 화면은 최대한 그 원문에 가깝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기 전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에 현대어풀이를 해줬지? 그거를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시를 감상할 때 처리했던 내용,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현대어풀이를 한 2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원문에 가까운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고 오른쪽을 채워.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샴에 있으니 머뭇거리고.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시를 볼 때는 그 문장 중심으로 보는 거고, 문장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는 서술어 중심으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고전 시가의 경우는 한 줄씩 끊어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니 머뭇거리고, 이게 이제 서술어인 거니까 여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해야겠네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주저한다는 얘기인 거지. 왜 주저하겠어?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대. 그럼 내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으려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거를 선택하든 항상 뭘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화자의 행동, 화자에 머뭇거린다라는 이 서술어를 통해서, 머뭇거리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정서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저기서 확인한 우리 화자의 정서는 이제 공포가 되겠지.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나가 나왔네. 시에서 나가 나오면 누구라고 했어? 우리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건데, 여기 문맥을 좀 읽어보면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간다. 조금 더 볼까? 못다 이르고 갑니까?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의 형태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나한테 묻는 거겠어? 야, 나는 나에게, 야, 나 간다 하는 말도 못하고 가는 거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화자가 아닌 대상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의 문맥을 통해서 화자가 아닌 이제 대상이 되는데, 정확히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면 될 거야. 다시,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그냥 처음부터 이게 다 설명해 주면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키워지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같은 방법과 같은 원리로 접근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 감상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배경 지식을 종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의 말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거 이르다, 그래서 말하다 라는 뜻인 거고, 지금 이 칠판에 나눈 부분, 이게 이제 이 현강에서 이 작품을 크게 세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가 말도 못하고 떠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와, 그러니까 대상과의 이별이 되는 거예요. 못다 이르고서 갔으니까. 그런데 못다 이르고 갔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떠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 이별을 했어. 그럼 이별을 했으니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당연히 뭐겠어? 그렇지. 우리는 화자가 이별을 했으니 슬픔을 느끼겠구나. 그러면 여기도 끝났네. 지금 상황은 직접 행동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상과의, 이렇게 하자. 갑작스런 이별.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인 거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슬픔. 계속 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될 때 디귿과 티읕은 무조건 그냥 지읒과 치읓을 읽으면 이런 거라 지금 뭐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야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읽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렇지. 뜰어 이가 들어있으니까 뜰어질 이렇게 뜰어질이 아니라 뜰어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에 저에 뜰어질 잎같이 그럼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혹은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이렇게 런저 얘는 감탄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네. 가는 곳 모르는구나. 이게 왜 포인트냐면 우리가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읽든 자꾸 연결해가면서 읽으라고 했던 거지. 앞에서의 내용이 뭐였어? 화자는 누군가와 갑작스럽게 이별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5번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을 바람에 그래서 앞에 상황하고 좀 무관한 것처럼 봤는데 이 8번째 줄을 보니까 가는 곳을 모른다.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간 주체가 누구였어? 화자가 간 거야? 그렇지. 누가 간 거야? 그렇지. 다른 사람. 대상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간 것을 지금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연 현상 혹은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거지.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상황이 뭐야? 똑같은 거야. 그거를 다만 표현을 좀 바꿔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간 대상,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던 나와 같은 거로 묶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봐야겠네. 나와 같은 것을 묶을 수 있는 것. 그럼 뭐겠어? 여기에서 간다는 거니까 한 곳에서 멀어지는 것, 한 곳에서 떨어지는 것, 한 곳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이동하고 있어? 그렇지.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잎이 저 앞에 있는 나와 동일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멀어진, 떠나간 대상하고의 관계를, 화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뭐야? 지금 잎같이 한 가지에서 나고 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한 가지가 화자와 임의 관계를 짐작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야. 한 가지에서 났다? 우리가 났다? 태어난 걸 말하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한 가지에서 났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한 가지에서 났다면 한 가지는 누구를 비유한 표현이겠어? 혈육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는 의미하는 바가 뭐여야 해? 한 가지에서 나왔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봐. 나뭇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한 가지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 그렇지, 부모. 그래서 한 가지는 부모가 되는 거고, 한 가지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관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혈육임을 이제 또 동기간이라고도 말합니다. 혈육임을 동기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과 답작스러운인데 이 대상이 이제 누가 되는 거라고? 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혈육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볼까? 잎이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잎이 떨어진 이유. 시간이 지나서. 아니지. 지금 작품을 보고 생각해. 작품을 보고 잎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바람 때문에.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죽음의 원인인 건데, 근데 이 바람이, 생각해봐. 자연적인 현상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이 바람이 언제 부른 거냐면, 이른 바람이래. 그러면 일찍 불었다는 얘기인 거지. 가을 일찍 분 바람에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어떻게 된 거야? 일찍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일찍 분 바람에 떨어진 거니까. 그럼 결국 바꾸면 어떻게 된 거야? 일찍 죽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을 통해서 이 혈육이 일찍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그 혈육의 죽음을 자연현상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정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 그래서 정리하면서 들어.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어떤 정서까지도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 부분이 되겠네. 기였지? 기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생무상까지도 느낀다고 얘기를 해. 인생무상.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인생무상이 될까? 우리가 문학에서 인생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인생무상이 정확히 무슨 뜻이지?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삶의 회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바로 인생무상이 되는 거거든. 일종의 허무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산다는 것이 열심히 자신이 이제 실현할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이 생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혈육처럼 언제 어떻게 좋을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이 혈육이, 이 죽은 대상이 지병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 얘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언제든 이제 운명을 달리할 수 있겠네 라고 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혈육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생무상도 화자가 느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어떻게 여기서 인생무상을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혈육과 지금 사별했구나, 혈육과 사별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깊은 슬픔을 느끼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거니까 사별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다.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야, 요게 바로, 얘가 바로, 낙부의 감탄사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10부채 한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 시상, 전환의 역할을 한다. 그럼 앞에까지의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뭐였어? 슬픔. 그럼 여기서 이제 전환이면 이게 단순 이거 구분해야 돼. 변화와 전환은 좀 다른 거야. 변화는 바뀌면 돼. 그런데 전환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에서는 뭐로? 부정적인 거로. 반면에 소극적인 거에서는 뭐로? 이렇게 좀 극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미타찰이라는 표현이 이제 극락,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포인트야. 이 부분은 앞에서까지는 감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 다만 첫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극락세계, 천국에서 맛보울라. 거기 현대어플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만나. 그렇지. 봐. 이거 어떻게 하냐? 만나볼. 그러면 얘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시기적으로. 미래. 그렇지. 그 미래. 그럴 때 여기서의 나를 어떻게 앞부분에 나왔던 죽은 대상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화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미타찰에서 맛보올라 도닦아 기다리게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만날 나 기다리겠다. 그럼 우리 기다리다 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성분이 필요해? 우리가 기다리다 언젠가 벌어져. 필수 성분. 기다리다 라는 이 서술을 통해서 문장을 구성한다고 할 때 반드시 어떤 성분이 필요해? 나는 기다려.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그럼 나를 기다리는 거겠어? 그렇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화자는 살아있는 거고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미타찰은 어떻게 가? 미타찰은 일단 불돌을 자르는 거야. 그렇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미타찰이라는 불교적 용어를 썼기 때문에 불도를 닦아야 미타찰에 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만나볼 날에 그 앞으로 미타찰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나가 만날 사람은 누군 거겠어? 아까 죽은 사람. 그렇지. 잘 생각해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화자의 전제는 뭐인 거야? 화자의 전제. 지금 이렇게, 야, 우리 미타찰에서 만나자. 난 아직 살아있어. 죽은 누이한테, 야, 우리 이제 미타찰에서 만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죽은 누이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화자가 말하는 것 속에 이미 미타찰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미타찰에 누이가 있어야 내가 거기서 만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근데 나는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난 앞으로 죽으면 거기로 갈 거야. 그래서 난 뭐가 필요해 지금? 그렇지, 돌을 닦는 게 필요해.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누이는, 죽은 혈육은 어떻게 된 거야? 가 있는 거지. 이 배경설화를 보시면 이게 제사 드릴 때 부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명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죽어서의 명복 당연히 어디 가야 돼? 동락세계 가야지. 미타찰 가야지. 그럼 이렇게 화자가 이미 뭐라고 얘기해? 확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미타찰에 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전제가 깔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명복을 비는 작품으로 얘를 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거든. 지금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누이가 미타찰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누이에 대해서 명복을 빈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겠다, 만날 날짜, 만날 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 부분에서는 바로 제 만남에 대한 기대,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산이 어떻게 된 거야? 전환이 되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슬픔을 극복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바꿔 얘기하면 지금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미타찰 때문에. 됐어? 그리고 옆에 오른쪽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정리해야겠네. 여기서의 나는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나와는 발음이 되는 거죠. 말하기 방식, 지금 청자 나왔어, 안 나왔어? 누군가를 불렀어? 이게 내가 이거 봐. 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런다고 상황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그럼 청자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화자는 끝에서 나 때문에 화자가 드러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는 표현 때문에 화자의 정체는 불교와 관련된 인물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신자일 수 있고 승려일 수 있고, 신자와 승려는 다른 거잖아. 불교를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승려는 그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불교와 관련된 인물, 무엇 때문에? 미타찰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미타찰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더불어 또 뭘 드러내고 있어? 명복을 비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작품 넘겨서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과제겠지? 찬기파랑가를 보는데 얘도 제망매가 보는 거, 제망매가를 읽은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면 찬기파랑가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 찬은 예찬하다, 찬양하다의 그때 찬이고, 기파랑, 랑자가 들어가면 화랑입니다. 랑자가 들어가면 화랑.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한 작품이 이제 찬기파랑가가 돼. 그치? 이제 거기에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역 풀이를 먼저 두 번 읽고, 세 번째에 오른쪽에, 세 번째 읽으면서 오른쪽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우리 과제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면 올려. 알겠지? 문자나 톡을 보내주시면 우리 수업 전에 미리 그것까지 다 하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는 걸 합시다. 됐어? 야, 두부레만 치지 말고 써봐. 이거 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둡니다. 이 느끼면, 그래서 고전에서 느끼면은 다 어떻게 해석해? 요거 고전에서 느끼면은 다
흐느끼다로 해석을 합니다. 흐느끼며 바라보니, 흐느끼며 바라보니,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지. 화자는 울고 있음, 울며, 울며 바라보. 뭘 본 거야? 두 번째 줄. 이슬을 밝힌 달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화자는 울며 달을 바라보네.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달이 흰 구름 따라 조차는 이제 따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지. 따르다가 이렇게 쓰는 거와 쫓다와 쫓다. 보통 이제 쫓다는 내쳐내는 거, 바깥을 내쫓는 거, 무슨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쫓다는 건 어떤 긍정적인 무언가를 뒤따르는 거야. 실제로 뒤따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음으로도 뒤따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쌍지어 쓰는 것과 그냥 지어 쓰는 거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쫓아가는 그게 이제 뒤따르는 거잖아. 그냥 이게 반드시 꼭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문학에서 보면 쫓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격하는 것도 쫓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봐봐. 여기서 말하는 쫓다는 것, 추격하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 추격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잡으려고 추격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지읒을 쓰는 이 조자는 그 사람이 한 행적이라든지 행동이 좋아, 훌륭해. 그래서 그 사람을 일종의 본받는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이제 그냥 지어서 쓰는 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러면 떠간이라고 했으니까 간 거 누가 되는 거야? 간 거 누구야? 이거 다 연결해서 생각해봐. 그렇지, 달. 지금 흐느끼며 달을 바라봤는데 그 달이 있어 없어? 달이 있어 없어?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밤에 하늘에서 달을 못 본다고 해도 그 달은 실제로 없는 건 아닌 거잖아. 그 달이 없다고 해서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도 또한 아닌 거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슬까지도 밝게 비춰줄 그 달을 울면서 바라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달은 어떤 대상이 되겠어? 긍정의 대상이 되겠어? 부정의 대상이 되겠어? 그렇지. 긍정의 대상인데 떡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있어 없어? 그 대상이 지금 없음이 되는 거야. 자기를 달아보고 이슬도 밝아졌어. 이슬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이 밝아져서 야 역시 이렇게 밝혀줄 달. 달을 딱 찾아봤더니 지금 그 달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흐느끼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흐느낄 수도 있는 거.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울면은 좋은 것 때문에 우는 거야? 안 좋은 것 때문에 우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바로 슬픔이 되는 거지. 무엇에 따른? 대상의 부재에 따른 슬픔이 되는 거지. 계속 봅니다. 모래 가는 물가에 여기잖아. 기랑의 모습일 수풀이구나. 결국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시조 이런 거 볼 때 무언가를 보고 뭐 지조 절개를 떠올린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지조 절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봐도 그 지조 절개의 어떤 그 모습이 투영이 돼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마찬가지인 거야. 누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기랑의 모습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 이제 봤던 건데 결국에는 그 대상이 있어 없어?
만약에 있으면 울지 않았겠지. 슬프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기량은 바로 달과 동일한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재밌는 건 기량의 모습, 수풀을 보고, 이거 이제 수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기량의 모습을, 아니, 수풀의 모습을 보고 기량을 떠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풀을 통해서 기량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니면 수풀의 모습이 기량의 모습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화자가 실제로는 아니야. 전혀 무관해. 하지만 마치 기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결국 화자의 무언감이 어떤 정서가 더욱 부각이 되는 거야. 착각한 거라고 본다면 기량 예찬. 기량 예찬? 다시 예찬은 칭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칭찬하는 요소가 어디 있어?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지. 그럼 뭐인 것 같아? 어떤 상황일 때 다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의 모습을 착각하게 되는 것인지. 이 착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간절한 그리움으로 보이겠지. 왜 우리 시조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았나? 우리 안 했나? 우리 그거는 시조? 사소시조 중에 지금 이미 온다 하면서 저녁을 일찍 지어 먹었어. 일찍 지어 먹고 이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이미 오는 것 같아. 검은 게 서 있어. 그래서 막 우당탕탕 뛰어가서 말하려고 봤더니 작년에 깎아놓은 다 벗겨놓은 그 어떤 식물이었단 말이야. 그런 시조 우리 사소시조 예전에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기파랑에 대한 착각을 한 거니까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 이거는 또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이 작품을. 기파랑이 살아있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냥 그리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 부분에서 기파랑 성품에 대한 예찬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사물을 다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파랑이 죽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예찬이 아니라 예찬은 산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죽은 대상은 추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파랑에 대한 예찬이자 추모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살아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거고 죽었으면 저승에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그 기 부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기파랑, 기랑,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화자가 직접 행동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흐느끼며 기랑을 그리워함. 기랑을 그리워함. 그리움. 그 다음에 헤어져 있으니까 슬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화자가 아무 정서도 느끼지 않고 대상을 관찰해야지 대상 관찰이에요. 아니, 대상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통해서 인간의 무언가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한 행동을 이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나와는 좀 뭐라고 돼 있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져야 돼. 그런 게 이제 관찰인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사물의 어떤 본성 혹은 본질? 근데 이 사물의 어떤 그 특성을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그 사물의 특성이 다른 무언가와 이제 연결이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관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찬이나 추모로 여기도 그러면 예찬 보겠습니다. 이론의 자갈밭에서, 저건 이론의 자갈밭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지명인 거예요, 지명. 화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서 화자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론의 자갈밭에서 낭이 진시던. 이 낭이 그럼 누구겠어? 그렇지. 저기에 있는 기랑하고 연결해주면 되겠지. 낭이 지니던 마음의 끝을 아까 똑같네.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줬다. 여기를 줬다라고 해서 따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의 자갈벌에서 그럼 여기서는 기랑의 마음을, 일품을 따르려 함. 마음의 끝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어? 따르겠다. 의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장면처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론의 자갈밭에 물가도 있겠지. 그런데 모래가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가야. 그리고 화자가 착각하는 곳이 숲풀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좀 밝은, 그러니까 밤이긴 하지만 주변을 볼 수 있는 정경이어야겠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사.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 모두 덮지 못할 고깔이여. 다시. 잣가지 높아 눈이 모두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드러내는 걸까? 결국에 잣나무가 있어. 그런데 눈이 내려서 덮여있겠지? 눈으로 흰색으로. 근데 이 눈이 어떻게 됐대? 다 덮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나무가 이렇게 푸른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이때 눈은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그래, 안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나무 다 덮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잣나무 가지, 이 잣나무는 바로 기파랑의 모습, 뭐 이걸 인품 혹은 인격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때 눈은 그것을 덮을, 그러니까 부정적 대상이 되긴 하지만 결국 다 가려 못 가려? 못 가려. 여기서 다시 한번 기파랑이 못 가리는 것을, 기파랑을 예찬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럼 고깔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잖아. 꼭대기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두머리라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 기파랑을 이제 의미하는 거로 보기도 하는 거지. 됐지? 여기서도 이제 비유해서 기파랑의 그 모습을,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다. 말하기 방식은 독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자는 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숨어있어. 화자의 정체는 거기 기파랑, 기랑, 랑 이런 것을 통해서 화랑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네? 오케이? 화자랑 시인하고 같지는 않죠. 같을 수도 있고 같은 거로 보이지도 않고 반드시 같은 건 아니야.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지 않은 경우도 있지. 왜냐면 우리가 여성 화자, 뭐 정철인데 화자가 여성이야. 그럼 정철이 여성은 아닌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다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있어? 넘어갑니다. 다음 작품. 다음 작품이 한시야, 한시. 이 한시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한시는
언제부터 나온 거야? 한자가 들어왔어. 그럼 정말 한자만 들어왔겠어? 한문도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한문을 이용해서, 한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 어차피 그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마음을 드러내서, 그럼 이제 쉽게 한시를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한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때부터 한시가 나타나. 그것이 당연히 조선이 물론 지금도 한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지금도 한자 이용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한시가 이제 이어져 오는데, 한시에서 유명한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쉬워. 한시가 쉬운 이유는 절대로 우리는 한문 시간이 아닌 거니까 한자 형태로 보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바꿔줍니다. 풀이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공무도화가나 구지가나 황조가처럼 이제 번역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거야. 지금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작품 하나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작품 하나, 이렇게 해서 한시는 한 2편 정도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인데, 얘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열 통일신라 시대 때의 작품인데, 얘 어떻게 있냐면, 제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야산은 산이야, 지명.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곳에서 지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 작품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 번에 쭉 보면 돼. 사실은 한 줄씩 봐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라고 되면, 이거 보고 거꾸로 올라가야 돼. 볼까?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보통 우리가 그 주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기로 했어? 화자. 그럼 화자가 달려서 봉우리를 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줄.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렵구나. 당연하지. 저렇게 미친 듯 달리고 봉우리를 울릴 정도이니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봉우리를 울리다 뭔 말이야? 쩌렁쩌렁. 시에서 울리다. 이거는 진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청각의 요소가 큽니다. 막 달리는 소리가 산봉우리를 쩌렁쩌렁하게 지금 울리고 있는 거야. 소리가 크게 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지. 저 달리는 것과 울리는 주체를 화자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 세 번째 줄입니다.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봐 시비하는 소리래. 이때 시비가 무슨 뜻이야? 시비 어떤 데 쓰는 말이지? 시비? 그러니까 시시비비 이거야. 시비를 가린다. 그런 거야. 좋을 때 쓰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요 행위 둘러버린 거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렇지. 화자가 뭘 했어? 물을 주변에 깐 거지. 물을 주변에 깔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 물이 바위를 미친 듯 달려서 온 산을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물소리에 의해서 말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됐어? 그런데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봐 그러면 화자는 이 시비하는 소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들릴까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듣기 싫어서 뭐 했다는 거니? 듣기 싫어서 지금 뭘로 막은 거야? 물소리로 막은 거지. 그러면 물소리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지금 요 흐르는 물 여기 흐르는 물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시비하는 소리는 서로 반대가 되겠고, 또 시비하는 소리는 결국 누가 내는 소리야? 그렇지. 사람이 내는 소리니 얘가와 같은 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물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지막 줄이. 그치? 그러면 화자는 청자 나오지 않았으니까 독백이 되겠고, 지금 나 없어. 화자 정체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화자는 직접 행동하고 있는 거지. 뭐하고 있어? 가야산이라고 했으니까 산 속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고 있어? 자연친화. 응. 그래, 지금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친화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시조에서 자연친화는 어땠어? 자연이 좋아서 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연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지. 그 이면 당연히 그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작품은 어때? 자연의 모습이 좋은 게 나와? 아니지. 오히려 어떤 게 부각이 되고 있어? 그렇지. 속세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해서 속세의 부정적이었으니 나는 지금 어디에 있겠다는 거야? 자연 속에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조에서 봤던 자연친화와는 조금 태도가 다를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자연친화라고 얘기를 해. 화자의 반응은 지금 들릴까봐 간접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 반응은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지금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났어. 그걸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속. 들어봤어? 탈속이야. 속세에서 벗어났다, 탈속이야. 탈속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세계. 그래서 여기 대체적으로 이상향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탈속이라는 것이 속세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꼭 이상향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탈속,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탈속 인식, 그것을 이제 탈속 의식,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